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자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이곳은 제7기동군단의 심장부, 지하 B1 벙커에 위치한 최첨단 작전 통제실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지형과 함께 수많은 군사 기호들이 촘촘히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긴장감으로 인해 후끈하게 느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 증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첫걸음입니다. 낭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이수연 중장이었다. 그녀는 단상 앞에서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화려한 장식 없는 전투복은 그녀의 강직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으며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수많은 실전을 거친 지휘관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레이저 포인터가 홀로그램 스크린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현재 북부 전선에 존재하는 4%의 탐지 사각지대는 적의 기습적인 드론 및 적어도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지스 쉴드는 이 사각지대를 0.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위해 마련된 이 브리핑 자리에서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었다. 맨 앞줄 중앙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김진태 의원은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다. 그의 눈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찰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에게 이 군부대 시찰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홍보사진 몇 장을 찍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그는 군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여겼고 특히나 여성 지휘관이라는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편협한 시각 속에서 여성은 결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수연 중장의 브리핑이 핵심으로 접어들자 마침내 김진태가 끼어들었다. 그는 손을 드는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 종이 위의 계획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중요한 건 그 엄청난 예산이 제 지역구 주민들처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작전 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김진태를 쳐다봤고 이수연 중장의 뒤에 도열해 있던 젊은 장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국가 안보 브리핑을 지역구 예산과 연결하는 무례하고 저급한 발언이었다. 특히 이 중장의 부관인 강지훈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한 정치인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연 중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태 의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미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이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원님의 지역구 발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 없이는 지역구의 발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김진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 수 아래로 취급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이 여장군이 자신의 권위 앞에서 고분고분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전혀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천박함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었다. 허허. 장군님 말씀 한번 잘하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 지역구 사람들은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올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무기 노름에 수천억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김진태는 무기 노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군 전체를 모욕했다. 이수연 중장은 더 이상 그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를 무시하고 다시 스크린을 향해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지스 쉴드 시스템의 핵심은 그녀의 이런 태도는 김진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감히 군인 따위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브리핑 내내 김진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꼬투리 잡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의 본질을 흐렸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이수연 중장에게 굴욕감을 주고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었다. 마침내 1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났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의원단은 최신 장비들이 전시된 경납고로 이동했다. 다른 의원들은 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김진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K9 자주포의 위용도, 최신형 전차의 압도적인 모습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 중장이 젊은 장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고철 덩어리들을 아무리 닫고 조여봤자 무슨 소용이야. 전쟁은 결국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군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군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주변의 모든 장병들이 그를 노려보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분노를 대신 표출하듯 강지훈 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이수연 중장이 눈짓 하나로 그를 제지했다. 이수연 중장은 조용히 김진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김진태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의원님,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장병들은 의원님께서 고철 덩어리라고 부르는 장비와 함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명예가 밥 먹여주나 장군. 당신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수연 중장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명백한 신체적 모욕이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냥 운 좋게 별단 여자일 뿐이야. 이수연 중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차가운 이성의 막 뒤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맹수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김진태의 손가락을 뿌리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김진태는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 예산안, 우리가 아주 면밀히,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장군님, 그러니 내 말 잘 들어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의 예산 심사권을 쥔 국방위원으로서 군의 목줄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노골적인 과시였다. 그는 이수연 중장이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예산을 구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경납고를 감쌌다. 경납고의 냉랭한 공기는 다음 일정인 야외 기동 훈련 시찰장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차가워졌다. 흙먼지가 날리는 광활한 훈련장은 7군단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무대였다. 참관단이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자 멀리서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정해진 대형으로 기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에서는 공격 헬기들이 낮게 선회하며 위협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모든 광경은 이수연 중장이 수년간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저 거대한 강철 괴물들과 그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 병사들은 그녀에게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며 옆에 선 작전 참모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를 지시했다.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 김진태 의원과 대립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이 장엄한 훈련 광경에도 감흥이 없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이수연 중장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입에서는 국가의 방위력을 향한 감탄 대신 끊임없는 비아냥만이 흘러나왔다. 그는 포탄이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표적에 명중하는 것을 보며 혀를 찼다. 저 포탄 한 발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오. 저 돈이면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을 하나 짓고도 남겠네. 그의 저급한 비유에 주변의 장교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비용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수연 중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침묵은 김진태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싶었다. 김진태는 일부러 접근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뭐, 그냥 비싼 돈 들여서 하는 불꽃놀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땅 파고 탱크나 굴리고 있단 말이오. 진짜 전쟁은 책상에서 외교로 하는 거지. 이런 건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그의 발언은 훈련에 참가 중인 모든 병사들의 땀과 노력을 쇼로 치부해버리는 망언이었다. 바로 그때 이수연 중장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원님, 저것은 쇼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편안히 책상에 앉아 외교를 논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젊은 병사들이 이 순간에도 차가운 조종석 안에서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전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김진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가 군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수연 중장은 그 위선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김진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 군부대에서 일개 여장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변의 다른 의원들과 장성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장군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오.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 한마디는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전차의 굉음도,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바람 소리마저도 그 순간 사라진 듯했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전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른 의원들은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진태를 바라보았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단의 지휘관에게 국방위원이라는 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은 그저 앉아만 있는 허수아비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이수연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지휘 체계와 명예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하지만 김진태의 폭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 중장의 얼굴에 떠오른 싸늘한 표정을 보며 비열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이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저열한 성차별적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여자는 후방에서 병사들 밥이나 챙기는 게 어울립니다. 이런 싸움터나 험한 정치판은 장군님이 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첫 번째 발언이 폭탄이었다면 두 번째 발언은 그 폭탄에 담겨 있던 더러운 오물이었다. 그것은 전망대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 뿌려졌다. 특히 함께 시찰을 온 여성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21세기의 민주주의의 국가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추악한 망언이었다. 강지훈 소령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찬 권총 손잡이로 향했다. 그에게 이수연 중장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지휘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군인의 길을 곱게 걸어온 존경의 대상이자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저런 돼지 같은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수연 중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붙잡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이것은 내 전쟁이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훈련장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훈련을 멈춘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전망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 끔찍한 정적 위를 흘러갔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 바로 이 끔찍한 모욕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수연 중장이었다.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소리를 지를까? 분노를 터뜨릴까? 아니면 수치심에 고개를 숙일까? 김진태는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그래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연 중장은 그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가면처럼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고 있음을. 그것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절대 영도의 빙하였다. 한계선을 넘어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조용하고도 무서운 결의였다.
김진태 의원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흩어진 후 훈련장에는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무게를 가진 살아있는 침묵이었다. 마치 거대한 유리 덮개가 전망대 위를 덮어버린 것처럼 모든 공기의 흐름과 소리의 파동이 그 안에 갇혀버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는 이수연 중장이 자신의 폭언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굴욕감의 눈물을 보이기를 기대했다. 어떤 반응이든 그에게는 달콤한 승리의 증거가 될 터였다.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이수연 중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김진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김진태의 미소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부자연스러운 침묵의 초조함을 느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빈정거렸다. 왜? 할 말이라도 잃으셨나, 장군. 그의 경박한 목소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오히려 그의 초조함만 드러낼 뿐이었다. 다른 의원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한 의원은 불안하게 넥타이를 고쳐맸고 다른 의원은 자신의 구두끈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김진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의원조차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와 거리를 뒀다. 정치인 특유의 생존 본능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김진태의 곁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고. 정치인들의 비겁함과 대조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의 반응은 통제된 분노 그 자체였다. 이수연 중장 뒤에 도열해 있던 참모진들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등은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두 손은 등 뒤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 특히 포병 여단장의 관자놀이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수연 중장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잘 훈련된 맹수들이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면 저 오만한 정치인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 폭풍의 눈에는 이수연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김진태 의원을 약 5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그 5초는 김진태에게는 영원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다. 이수연의 시선은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적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사격 통제, 컴퓨터의 냉정한 스캔과도 같았다. 첫 1초. 그녀는 김진태의 눈에 서린 저열한 쾌감과 불안을 읽었다. 노에다호. 그녀는 그 주변에서 동요하는 다른 정치인들의 비겁함을 파악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끓는 부하들의 분노와 충성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 사태가 군의 사기와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을 계산했다. 마지막 5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다. 5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녀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그저 전투복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망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긴장감의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마치 거대한 댐이 붕괴하기 직전처럼 팽팽한 균열음이 들리는 듯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들의 군단장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을. 김진태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뭘 하자는? 이수연 중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주머니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박한 검은색 물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온갖 첨단 기능 대신 오직 보안과 생존 기능에만 특화된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전시의 모든 통신망이 파괴되어도 유일하게 작동하는 군 수뇌부의 생명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 전화기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것은 이수연 중장이 단순히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상위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핵심 인물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다른 의원들 중 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전화기의 의미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수연 중장은 전화기를 든 채로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김진태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무언의 경고였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선다면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잡이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김진태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한다고 착각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와서 어디다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시게. 청와대 아니면 남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수연 중장의 눈빛에서 마지막 자비심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익숙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번호를 찾기 위해 주소록을 뒤적일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누른 것은 단축 다이얼 1번.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본능 속에 각인된 번호였다. 짧은 연결음이 침묵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전망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시간은 극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과연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누구일까? 김진태 의원의 정치 생명.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지을 운명의 목소리가 곧 이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질 터였다. 김진태 의원의 경박한 조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신호가 연결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화 연결음이 아니었다. 최고 수준의 암호와 회선이 연결될 때 나는 짧고 기계적인 소음이었다. 전화는 단 한 번의 신호음만에 연결되었다. 이는 수신자가 이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수연 중장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이 먼저 신원을 밝히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 김진태는 마지막 오판을 저질렀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말을 잇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쐐기를 박는 조롱을 던졌다. 왜 말이 없나 남편한테 이르려고 했는데 막상 전화 거니 창피한가. 바로 그 순간 이수연 중장의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김진태의 저열한 발언을 꾸짖을 때와는 또 달랐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절제된 톤이었다. 그녀는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장관님, 7군 단장 이수연입니다. 그 6글자는 단순한 음절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상황의 본질을 규정하고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주문이었다. 장관님이라는 한 단어는 핵폭탄처럼 전망대의 침묵 속에서 폭발했다. 그 파편은 가장 먼저 김진태 의원의 얼굴에 밝혔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그의 뇌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장관님,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충격에 휩싸인 것은 비단 김진태뿐만이 아니었다. 전망대에 있던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마치 단체로 뒷목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저도 모르게 헉하는 짧은 비명을 내뱉었다. 그들은 이수연 중장이 가진 인맥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직통으로 연결될 정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군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분노와 모멸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확신과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군단장은 지금 저 오만한 정치인에게 군의 진정한 힘과 위계 질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훈 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주먹은 풀렸지만 등은 더욱 굳건하게 펴졌다. 상관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이제 절대적인 경외심으로 변해 있었다. 이수연 중장은 주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전화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함께 7군단 기동훈련을 시찰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방금 전에는 모든 장병들과 의원단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인 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휘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군의 지휘 체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보고였다. 그녀는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지휘관을 압박하는 등 국회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군의 고유 권한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을 통해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얼마나 깊은 분노와 심각성으로 이 보고를 듣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이수연 중장이 짧게 대답했다. 예, 장관님.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질문에 긍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김진태 의원을 흘낏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네,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곳에 있는 다른 의원들과 군단 참모진 전원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김진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이것은 그가 발뺌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벌어진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어버렸다. 김진태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이었다. 이수연 중장의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장관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기자 전망대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폭풍 전야의 불안한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공허한 정적이었다. 이수연 중장은 위성 전화기를 천천히 다시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잠갔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진태 의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끝난 존재를 바라보는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권력의 저울은 완전히 기울었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이수연 중장이 통화를 마친 후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진태 의원에게 고정되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고나 자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낮지만 전망대에 있는 모든 이의 귓가에 똑똑히 밝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국방부 장관님의 명령입니다. 그녀는 서두를 꺼내며 의도적으로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은 앞으로 이어질 말의 무게를 극대화시켰다. 김진태 의원의 동공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내려질 운명을 직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부 감찰단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7기동군단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외부와의 모든 통신 및 접촉은 국방부의 통제하에 제한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구금 통보였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군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조치였다. 민간 정치 영역에 대한 군의 명백한 개입이었으며 오직 국가 원수나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진태는 잠시 동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곧이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지금 날 여기다 가두겠다고 네가 뭔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군사정권 시대인 줄 아나.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짜내며 발악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 너희 같은 군바리들이 감히 날 건드려 당장 내 변호사에게 전화하겠어.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두 명의 거안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언제부터 대기하고 있었는지 모를 하얀 헬멧과 헌병 완장을 찬 두 명의 군사경찰이었다. 그들은 쇠몽둥이처럼 단단한 팔뚝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태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이수연 중장은 김진태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그를 무시하고 헌병들에게 짧게 턱짓을 했다. 그것으로 명령은 충분했다.
헌병 중 한 명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이것들 안 놔.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너희들 전부 다 군복 벗을 줄 알아. 김진태가 악을 썼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김진태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곳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수연 중장의 전화기가 아니었다. 의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던 여당의 중진 의원 박영수 의원의 전화기였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번호였다. 박영수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실장님, 박영수입니다. 네, 네, 지금 7군단에, 그게,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연신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박영수 의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감히 이수연 중장이나 김진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 말했다. 국방부의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의원단의 다른 의원들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치 권력이 이 사태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영수 의원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른 의원들의 전화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각자 소속된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했다. 김진태 의원과 관련된 일에 절대 엮이지 마라.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여 당사로 복귀하라. 그것은 김진태에 대한 정치적 손절, 즉각적인 고립 조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김진태의 눈치를 보던 의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김진태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졌다. 몇몇은 아예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보좌관에게 짐을 챙기라고 다신대리리했다.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비정하고 변덕스러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완전히 고립된 김진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절망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거대한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그저 한 명의 오만한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맞선 상대는 한 명의 여장군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과 그 명분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군 전체였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와 양옆에 섰다. 의원님, 이쪽으로 가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김진태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마지막 항변은 훈련장의 바람 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한 국회의원이 두 명의 헌병에게 이끌려 마치 죄인처럼 훈련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절대 군을, 그리고 저 여장군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수연 중장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전 참모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훈련 중단, 시간 15분. 즉시 훈련 상황을 재개하고 종료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녀의 관심은 이미 자신의 본래 임무로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국방부에서 내리친 번개는 그렇게 한 오만한 정치인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괴해 버렸다. 김진태 의원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사라지자 전망대를 감싸고 있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비로소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불안하고 어색한 정적이었다. 다른 의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태에서 어떻게 발을 빼야 하는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은 안전한가? 그들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의원단장인 박영수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시찰은 이만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즉시 복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무시무시한 군부대를 벗어나고 싶었다.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 도착했을 때의 거만하고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이수연 중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전망대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값비싼 정장과 구두는 훈련장의 흙먼지 속에서 초라하게만 보였다. 이수연 중장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배웅하거나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관심 밖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하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군단 본부 내에 위치한 영빈관의 한 숙소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외부와 달리 내부는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안락했지만 그에게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육중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서는 2명의 헌병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숙소 안에는 그의 권력을 상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보좌관과의 연락조차 차단되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그는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무엇이 잘못된 거지?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저 운 나쁜 여자 하나 망신 주려던 것뿐인데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짧은 고뇌는 훈련장 상공을 뒤흔드는 강력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두두두두두. 일반 수송 헬기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그것은 군 최고 지휘부나 특수부대가 이용하는 블랙호크 UH-60 헬기의 엔진음이었다. 국방부의 번개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며 이 땅에 강림하고 있었다. 헬리콥터는 조금 전까지 의원단이 서 있던 전망대 앞 공터에 정확히 착륙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불어닥치며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렸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 모두의 팔에는 국방부 감찰실이라는 선명한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장 앞에서 내린 사람은 화강암처럼 굳은 표정의 한 장성이었다. 그는 바로 국방부 감찰실장 박성준 소장이었다. 국내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그 어떤 타협이나 외압도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뿌리까지 파헤치려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성준 소장은 흙먼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이수연 중장에게로 걸어왔다. 계급은 이수연 중장. 삼성이 한 단계 높았지만 그는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수연 중장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멈춰서서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장관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군의 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부가 이 사건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명백히 공표하는 행위였다. 이수연 중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박성준 소장의 감찰팀은 곧바로 영빈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감찰팀이 숙소 안으로 들어서자 넋을 놓고 앉아있던 김진태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성준 소장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보고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당신 누구요? 감찰실장 잘 왔소. 지금 이 여자. 이수연이가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단 말이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시오. 하지만 박성준 소장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부관이 건넨 서류철을 받아들고 김진태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태 의원님,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부 감찰단은 의원님의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합니다. 뭐라고 군사기밀보호법? 김진태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모욕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보안법에 준하는 중죄였다. 박성준 소장은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으나 조사 기간 중에는 감찰단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모든 발언은 기록될 것이며 거짓 진술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순간 김진태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 방산업체와 접촉했던 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기밀 사항들을 술자리에서 무심코 떠벌렸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수연 중장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수연 중장은 이미 군단 작전 통제실로 복귀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끝난 기동 훈련의 결과 데이터를 홀로그램 스크린에 띄워놓고 참모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3번 전차의 표적 명중, 시간이 0.5초 늦었다. 원인이 뭔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김진태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된 권위의 붕괴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진정한 권위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수연 중장의 강철 같은 평정심을 보며 타고난 성정이라 생각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지독한 야심가이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 고요함이 얼마나 치열한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는지를, 그리고 한 남자가 그 과거를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동의 분쟁 지역, 레마크 사막, 대한민국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젊은 이수연 소령은 흙먼지 날리는 작전 기지에서 지도와 씨름하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보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는 작은 부대의 작전 장교였다. 그녀의 상관이자 파병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바로 현 국방부 장관인 박민기 대령이었다. 박민기 대령은 처음부터 이수연 소령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남성 위주의 군 조직에서 그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그녀가 세운 작전 계획은 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증명되었다. 사건은 알카림 마을로 향하는 의료품 수송 임무 중에 발생했다. 그곳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었다. 이수연 소령이 속한 수송대는 단 세대의 장갑차와 20명 남짓한 병력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였다. 그들은 죽음의 협곡이라 불리는 좁고 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반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협곡 양쪽 절벽 위에서 RPG-7 로켓과 중기관총 불세례가 비 오듯 쏟아졌다. 선두에 있던 장갑차가 로켓에 피격당하며 불길에 휩싸였고,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통신망은 재밍 전파로 인해 먹통이 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부대를 지휘하던 중대장이 파편에 맞아 쓰러지자 지휘권은 자연스럽게 차상급자인 이수연 소령에게 넘어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소령님,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울부짖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결정에 20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이수연 소령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과 폭음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전원 하차 장갑차를 엄폐물 삼아 즉시 응사하라. 이 분대는 부상자들을 이끌고 구시 방향 동굴로 진입. 방어 거점을 확보하라. 그녀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침착함에 전염된 듯 공포를 억누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전멸을 피할 수 없었다.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지원 병력은 오지 않을 터였다. 모두가 절망적인 방어전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수연 소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나를 포함한 최정예 3명은 적의 지휘부를 타격한다. 나머지는 동굴을 사수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어라.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적의 공격 패턴에서 허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맹신한 나머지 자신들의 후방이 공격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수연 소령은 그 오만함을 찌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2명의 베테랑 하사와 함께 반대편 절벽의 가파른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한편 작전본부의 박민기 대령은 타들어가는 속으로 상황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송대의 통신이 두절되고 위성 영상에는 피격된 장갑차의 모습만이 잡히고 있었다. 참모들은 철수를 건의했다. 더 이상의 병력을 보내는 것은 무모한 희생을 자초할 뿐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민기 대령은 이수연 소령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최정예 특임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수연 소령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구해와라. 그것은 그의 군인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그 시간 이수연 소령은 마침내 절벽 정상에 도달했다. 그녀의 눈 아래로 적들의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정확하게 적의 지휘관과 중화기 거점을 파악했다. 그녀의 저격소총이 불을 뿜었다. 단 3발의 총성이 협곡을 울렸다. 첫 발은 적의 통신병을, 두 번째 발은 중기관총 사수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발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던 적 지휘관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자 반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굴에서 버티던 아군 병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잠시 후 지원을 위해 도착한 특임대는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전장을 수습하는 이수연 소령과 마주해야 했다. 박민기 대령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몸이 흙먼지와 화약으로 뒤덮인 채 부상당한 부하를 돌보는 이수연 소령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다가와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아군 피해 사망자 없음. 부상 3명. 임무 완수했습니다. 박민기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그날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을 모르는 강인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부하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휘관의 무게를 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소령, 자네는 군인으로 태어났군.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이 군의 미래는 밝다. 그날 이후 박민기 대령에게 이수연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군의 미래를 짊어질 동지였다. 다시 현재 서울 용산의 국방부 장관실. 박민기 장관은 7군단과의 통화를 마친 후 조용히 집무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15년 전 레마크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젊은 박민기 대령과 앳된 모습의 이수연 소령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 버릇은 여전하군. 언제나 가장 어려운 길을 가장 정직하게 걸어가는 버릇 말이야. 그는 자신이 왜 그 어떤 정치인의 압력보다 이수연 중장의 보고를 신뢰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제7기동군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철통 같은 군의 보안망을 뚫고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발표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젊은 보좌관이 느낀 참을 수 없는 환멸과 분노가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기자 친구에게 익명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국방위 김진태 의원이 7군 단장 삼성 여장군에게 공개적으로 끔찍한 막말을 퍼부었고 현재 국방부에 의해 부대 내에 억류된 상태임. 이건 특종감이야. 그 짧은 메시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메시지를 받은 기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즉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것이 사실임을
아니, 사실 이상의 엄청난 사건임을 확인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주변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고 국방위원회의 다른 의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오후 3시 정각 한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 국방위원 김진태 의원. 현역 삼성 여장군에게 여자는 후방에나 있어라. 막말 파문. 현재 군부대 내 억류 조사 중.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의심하던 대중들도 여러 언론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후속 기사를 쏟아내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사의 댓글창은 분노한 여론으로 폭발했다. 이게 실화냐?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군인한테 감히. 당장 의원직에서 끌어내려라. 그 장군님이 누구시냐? 진짜 멋있다. 내 세금은 저런 참군인을 위해 쓰여야 한다. SNS는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김진태, 사퇴하라. 이수연 장군님, 응원합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 2위를 차지했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진태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의 오만하고 부패한 과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예비역 군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그들에게 군의 명예를 더럽힌 김진태는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다. 저녁 7시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이 사건을 첫 소식으로 다뤘다. 한쪽 화면에는 초조하고 비굴해 보이는 김진태 의원의 과거 영상이 다른 한쪽 화면에는 절도 있고 위험 있는 이수연 중장의 정복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그 극명한 대비는 국민들에게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누가 가짜 권력자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김진태 의원이 소속된 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지도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터진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당의 지지율이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더 이상 그를 감싸는 것은 동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회의는 신속하게 끝났다. 밤 9시 당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진태 의원을 즉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였다.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였다. 청와대 역시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의 독립적인 조사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것은 김진태를 향한 정치권의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곳은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이었다. 국방부 장관 박민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맹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김진태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 예산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김진태의 편에 서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던 의원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김진태의 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예산안은 상정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례적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모든 정치적 지각 변동의 중심에 있는 이수연 중장은 그러나 이 모든 소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순간에도 작전 통제실에서 밤을 새우며 부대의 야간 기동 훈련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강지훈 소령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군단장님, 이것 보십시오. 김진태 의원. 결국 제명 조치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쉴드 예산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수연 중장은 잠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강철의 여장군, 참군인의 표상 같은 온갖 미사여구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나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화면을 한번 본 뒤 다시 거대한 작전 지도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강소령, A섹터 야간 투시 장비 점검 현황은 보고받았나? 강지훈 소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거대한 승리의 순간에도 그녀의 관심은 오직 부대와 작전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김진태와 싸운 것은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오직 군인으로서 군의 명예와 국가 안보라는 자신의 임무를 위협하는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었다. 서울의 정치판이 아무리 시끄럽게 흔들려도 이곳 최전선의 강철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의 지각 변동과 언론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휩쓰는 동안 폭풍의 근원지인 제7기동군단의 한적한 영빈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 바로 국방부 감찰단의 임시조사실이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금속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차가운 카메라, 렌즈만이 존재했다. 한때 대한민국 국방위원회의 호랑이로 군림했던 김진태 의원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거액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변호사의 표정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 맞은편에는 저승사자 박성준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철을 기계처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이틀간 김진태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그 결과는 추악한 부패의 실타래 그 자체였다. 의원님, 박성준 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김진태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단순한 막말과 직권남용 문제였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원님께서 훨씬 더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김진태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한방산업체의 로비스트와 김진태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김진태가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현재 우리 군의 방공망에 존재하는 취약점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국방위원으로서 알게 된 1급 군사기밀을 민간업자에게 무심코 흘렸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김진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녹취록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성준 소장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김진태 아내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뭉칫돈이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서였다. 돈이 입금된 시점은 그가 국방위원회에서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쟁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하셨습니까? 박성준 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분노가 실렸다. 감시 단한 가성계 의원님께서 넘긴 이 정보 때문에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면 최전선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당신의 그 더러운 돈 몇 푼이 수많은 우리 아들들의 목숨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일갈에 김진태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의 어깨는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짜 권위의 말로였다. 며칠 후 국방부 감찰단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기록적인 속도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진태는 결국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중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청와대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수연 중장에게 보국 훈장 통일장을 직접 수여했다. 그것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 중 하나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수연 중장은 훈장을 받고 담담한 목소리로 짧은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소감에는 김진태에 대한 언급도 자신의 공적에 대한 자랑도 없었다. 이 영광은 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7기동군단 모든 장병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녀는 소감을 마친 후 대통령이 아니라 카메라 너머의 국민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 두 개의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서울의 한 법정에서는 죄수복을 입은 김진태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피고인 김진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반면 경기도의 제7기동군단 기지에는 위용을 드러낸 이지스 쉴드의 최신형 레이더 장비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이수연 중장은 눈발 속에서 직접 장비 하역 작업을 지휘하며 그 누구보다 든든한 표정으로 자신의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그 자리에 더 강하고 굳건한 빛이 들어서고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운 것이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찾아왔다. 김진태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지 오래였다. 그는 이제 부패한 정치인의 대명사로서 역사 교과서의 한 귀퉁이에 기록될 뿐이었다.
그가 남긴 상처와 혼란의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7기동 군단이 있었다. 이른 새벽, 이수연 중장은 군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거대한 부대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지스 쉴드의 하얀 레이더 돔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이자 이제 이 땅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눈이었다. 군 단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강지훈 소령. 아니,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그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풋풋함 대신 이제는 노련한 지휘관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새로 도입된 방어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이지스 쉴드. 현재 전 시스템 정상 가동 중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야간모의 요격 훈련에서도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수연 중장이 나지막이 칭찬했다. 강지훈 중령은 잠시 망설이다. 벅찬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의원님 같은 분들이 부대를 방문해도 저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저희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중장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후 강중령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처럼 깊고 단단했다. 강중령, 우리의 적은 철책선 너머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그녀의 말에 강중령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오만과 나태, 불의와 부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진짜 적이다. 군인은 총을 든 민간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헌신하는 존재여야 하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김진태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야.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다. 강지훈 중령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왜 수많은 장병들이 그녀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정신적 지주로서 따르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수연 중장이 일으킨 조용한 혁명은 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큰 영감을 주었다. 그해 육군사관학교의 여성 지원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는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치 권력이 군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람들은 이 법을 비공식적으로 이수연법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파장이었다.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시대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가장 늦게까지 작전 통제실에 불을 밝혔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승리가 아닌 앞으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엄하고 감동적인 배경, 음악이 시작된다. 내레이터 한 통의 전화, 한치의 흔들림 없던 결단. 이수연 장군은 주먹이 아닌 군인의 명예와 강철 같은 원칙으로 오만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란 높은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올곧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통쾌한 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의 목련, 이수연 장군의 그 서늘한 침묵이 천마디의 호통보다 더 무섭고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이 감동의 여운을 더 길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에 대한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